안녕하세요. 패널 자장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권은함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두 분 발제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분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계, 과학계, 공학계, 교육 현장 각각 한 분씩 총 네 분의 패널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종합 토론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토론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의 대한수학회 회장님을 대신하여 장정욱 단국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님께서 첫 번째 패널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장정욱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이학 박사를 2016년에는 기초과학학회 협의체에서 간사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대한수학회 교육정책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장정욱 교수님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잘 됐나요? 보이시는지요? 네, 잘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예,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포럼에서 토론자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에 앞서 먼저 그 발제를 해주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교육과정개발연구팀께도 감사드립니다. 발제자께서는 어떤 그 총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 저는 좀 과학기술계 입장에서 조금은 지엽적일 수도 있는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개인적인 그러한 말씀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매우 자주 수학 교육 과정을 개정해 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과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생각해 보면 이 수학 교육 과정 개정 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거의 대부분이 내용 감축이었거든요. 그런데 내용 감축이 모든 게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단점은 사실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단점이 지금 굉장히 두드러졌기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대학교에서 그 수학교육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학교 수학교육의 첫 발걸음이 미분적분학인데요. 이 미분적분학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대학이 어떤 교육을 시행할 수 없는, 시행하기 전에 이제 문제죠. 미분적분학 수업을 처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미분적분학 수업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공통으로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그러한 과목인데 이 과목이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겪고 있는지는 많은 분이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저는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감수하면서 내용을 감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상태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하고 대학의 그 수학 공부의 갭이 점점 커져서 지금은 정상적인 수업만으로 연결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 입시하고는 상관없이 교육과정이 좀 완성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교육과정하고 이 대학 입시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콜라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내용 감축을 할 때는 이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그림은 2015 교육과정 때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로 내온 것을 좀 그림으로 좀 재구성해 본 겁니다. 내용 감축을 하면 아무래도 학습 부담이 완화되겠죠. 조금 배우니까요. 그러다 보면 참여 중심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럼 흥미도가 증가해서 학습 부진 학생 수가 감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대학이긴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게 우선 앞에 말씀은 좀 차치한다고 해도 이 참여 중심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발표 수업을 시킬 때 그때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어떤 학생이 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이제 얘기할 때 그때 그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사실 그런 학생들이 대체로 이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일 텐데 그런 학생들이 발표를 안 하고 뒤로 빼면 그런 학생들이 흥미도가 증가해서 학습 부진 학생이 안 될까 그런
고민, 그리고 이 학습 부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내용이 감축된 거는 어른들이 볼 때, 선생님들이 볼 때 내용이 감축된 거지 그 당시에 있는 학년에 있는 학생들은 뭐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 학생들은 전혀 학습 부담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힘든 거죠. 그 사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아울러서 또 이제 이거는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내용 감축을 할 때 항상 기대하는 게 이제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거죠. 사실 이런 정도가 우리가 내용 감축으로 얻을 수 있는 항상 말씀하시는 이제 그러한 영향이 아닐까, 기대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저희가 반대급부도 있는 거죠. 이제 단점도 있게 마련인데요. 이제 단점은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보니까 그 교육과정 개정을 하시면서 내용 감축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등식 영역 같은 거는 별로 이렇게 지금 뒷전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등식 영역이 지금 보이시는 거는 그 미적분합책에서 그 부등식의 영역으로 그 영역을 함수의 정의역 같은 거를 그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게 처음 나오면 이거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태까지는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지금 간단하게 써 있는 거지만 이게 복잡한 문제가 이제 뒤로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필요했던 그 시수만큼 대학에서 이거를 수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건너가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내용을 감축하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큰 대가는 이 공부를 하려는 학생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듀케이션 2030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얘기하는 것은 단 한 명도 우리가 다 챙기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는 학습 부진화를 생각을 하지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이 공부를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거든요. 이러한 영향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을 감축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이러한 효과가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올해 나온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제 학습량을 줄여서 뭐 사교육비, 학력 미달 우리가 이렇게 잡겠다라고 했는데 가능하겠느냐라고 보면 사교육비는 보시다시피 해마다 늘었습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는 계속해서 내용 감축을 해왔는데 매우 자주 했죠. 거의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그러니까 보통 수포자라고 하는 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죠.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서 너 수학 포기했느냐라는 비율로 하는 걸 볼 수는 없고요. 이게 거의 그 학업 성취도 평가를 거의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우리가 그 학습 부진 학생들을 보는데 뭐 이것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의 기회를 좀 뺏으면서 우리가 내용 감축을 했는데 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산업계에 갈 때까지 우리가 쭉 수학이 어떤 커리큘럼 트랙이 있거든요.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러면 여기에 계단들이 학생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만한 그 높이의 계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지금 내용 감축을 많이 해오면 이 첫 번째 미적분학에 올라가는 이 계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높아져서 학생들이 잘 못 올라가면 그다음에 공업수학으로 올라가는 계단 높이는 훨씬 더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대학에서 제대로 된 전공 공부를 소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전부 다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초록색으로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사실 미적분학에 연계될 때 우리가 지금 뺀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행렬, 부등식 영역, 공간 벡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미적분학을 공부하는데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이거는 뭐 알아서 학생들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이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교육과정 할 때도 내용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넣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사회 각 분야에서 수학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범위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국제 비교도해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끔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수학은 이 위계성이 굉장히 강해서 뭐 하나 빼고 넣고 할 때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마 교육과정 연구팀에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과학기술계, 수학교육계, 수학계가 다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한 분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학생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율할 때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과 이 대학 입시 제도가 잘 콜라보를 이뤄야지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은 그래서 우리가 잘 구성돼 있어야 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대학 입시 제도는 대학에 올라가서 학생들의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 능력을 공정하고 또 적절히 평가해야 되는 이러한 거는 지켜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미래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처음에 제대로 발굴하고 그 학생을 계속 키우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연구 책임자께서 발표를 하실 때 보니까 이미 그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다 정해져 있던데요. 저는 그냥 뭐 현재까지 그냥 그 정도로 된 거라고 그냥 받아들였고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아가 지금 굉장히 자리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요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있는데 우리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교육과정에서도 그냥 그대로 보면은 기하는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교과별 분화된 학문 내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이라고 했는데 기하는 수학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학문 분야고요. 다른 것을 심화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분야도 아니고요. 자체로 보면 이 벡터 같은 거는 오히려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기하인데 거기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설명한 거에는 어디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고 이거는 일반 선택 과목인데 들어가 있던 거죠. 또 이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다른 과목과 봤을 때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 기하라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사이의 그 수학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주고 있는 과목인데 이게 다른 거하고 지금 성격이 다른데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도 지금 문제고요. 또 기하는 당장 1학년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기하하고 미적분학과 합쳐져서 대학의 미적분학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당장 평가하지 않고 적절히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는 이 대학의 공부를 정상화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보면 이 기하에 대해서 그 혼란이 되풀이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면은 처음에 총론에 기하가 진로 선택에가 있고 다른 과목을 봤을 때 굉장히 처음에 이상한 느낌을 들었는데 뭐 이거 수능하고는 관계없다 뭐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그런가 하고 뭐 아무 문제 없고 차이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기하를 일반 선택으로 넣으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또 그건 또 안 되고 뭐 그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출제 범위에 빠졌다 들어갔다 하고 지금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에는 교육부가 뭐 불통해서 독단 결정하고 이 연구진들도 이거 동의하지 않았고 이런 기사들이 뜨는 굉장히 혼란을 많이 주었던 얘기거든요. 자, 지금 보면 저 위에 제가 연도만 바꿨습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 되풀이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예, 이렇게 돼서 이러한 일이 좀 벌어지지 않게끔 왜 기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전문적인 시각에서 또 대학과 이 기하는 누가 보더라도 이공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시수가 어떻다, 뭐 학력을 뭐 학습 부진한다 어떻다 이런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과목의 역할을 좀 잘 파악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좋은 말들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할 수 있게끔 촘촘한 교육 과정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목은 수능에서도 적절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현재 역할은 수능에 안 들어가는 과목이거든요. 거의 동치인데 그렇게 지금 이미 특정화되어 있는 진로 선택 과목에 기하를 넣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기하를 포함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좀 잘 개척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그 AP 캘큘러스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거의 우리나라 그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만큼 미국에서 AP를 보거든요. AP 본다는 얘기는 미적분학을 굉장히 어렵게 공부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AB는 문과 학생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BC는 이과 학생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의 수능 보는 학생들만큼 미국에서는 이미 미적분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것들을 안 배우겠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내용 감축이 몰고 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기하의 올바른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패널 토론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나정은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이십니다. 나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에서 학사 석사를 하셨고, 박사는 컴퓨터 산업 시스템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나 교수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나정은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 김천희 교수님, 신영준 교수님, 너무 발표 감사드리고, 그리고 교육과정이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학생들의 교육과정 그 개정 상태를 쭉 팔로우하지는 못한 사람으로 이번에 토론을 맡게 되면서 그간의 개정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고, 또 저 또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 그리고 지금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몇 가지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학에서 그 컴퓨터 전공 학생들 이외에 나머지 학생들의 ICT 역량 함량을 다 책임지고 과목 개설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사회로 나갈 때 역량 함양을 해서 제 역할을 발현할 수 있겠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의 개편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함축적으로 또 많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 먼저 고등교육의 목적이 뭐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뭐 하는 데인가?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기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대학은 태어나서부터 가족에게 교육받고 초중고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잘 길러서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그러니까 능력을 활용해서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보내는 게 대학 본연의 우리 목적이다. 근데 지금 2022 교육과정 개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25년부터 시행되고 2030년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시작을 해도 향후 20년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번에 좀 잘 돼야 되겠다. 그리고 방향이 모든 사람이 또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좀 보태보고자 합니다. 2015년 정도에 4차 산업혁명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되면서 교육계의 새로운 비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그래서 기초라고 하기도 하고 기초 소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초 소양, 역량 함양, 그다음에 이런 특성들을 가지면 좋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도표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옆에 보면 리터러시가 기본적인 기초 소양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컨텍스트상의 이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 그다음에 산술적인 능력, 그다음에 과학적인 능력, ICT 능력, 그리고 이제 여긴 특별히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 나왔는데, 이제 금융 또는 경제 관련된 리터러시, 또는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라고 하는 게 맞을지요. 문화시민 리터러시를 학대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과 과정이다. 소양이라고 하면 평소에 쌓아둔 학문이나 지식이니까 매일의 생활에서 배워야 하는 교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역량은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길러지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나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해법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다. 이게 지금 요즘에 사회적으로 내용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발현되는
스킬로 이런 거를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특징들을 보면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동기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잘 이거를 활용하고 적용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의식도 있어야 되고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 보고 나온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을 보면 21세기 우리나라에서 교육해야 할 핵심 역량으로 그 델파이 그 조사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고 미국과 호주, 핀란드에서도 보면 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는 걸로는 어느 정도 합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 패러다임은 좀 변하고 있죠. 이게 왼쪽에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지금부터 10년 전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왜 과거의 자료를 넣냐면 이렇게 찾아보다가 봤는데도 이때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도 사실은 그 지금에 이렇게 보면 별반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또 그 방향이 뭐 잘못됐다거나 이상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라 이런 거는 항상 우리가 맞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를 보면 교육은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학습자, 교수자, 학습 내용, 그다음에 개개인의 인디비주얼한 그런 교육 상황, 그다음에 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마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합된 과정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저도 배우는 사람이었기도 하고 지금은 교수자의 입장이지만 교수자의 역할은 학생은 결국 교수자를 넘어서기 어렵다. 전 이 말에서 저한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저한테 이렇게 바인딩이 되는 거죠. 저를 넘어서는 학생들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제 역할이고 저는 그래서 티칭보다는 러닝으로 변화해야 되는 게 어떤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속 도전 의식도 주고 그리고 성적엔 들어가지 않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또 도전하는 과제를 주고 하면 학생들은 생각보다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덤하지 않다. 굉장히 똑똑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교수자가 좀 게을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학, 과학 교육과정인데 정보교육을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지금 수학, 과학의 변화 속에 정보교육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초중에서 지금 부분 필수로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적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7시간은 어떤 교사이자 학부모이신 초등학교 선생님이 울분을 토하면서 발표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과 과정은 6학년에 17시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되는 5년간 그럼 ICT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야 됩니까? 그 울분이 저한테 굉장히 터치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물론 초중고에 관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배우고 온 학생부터 시작해서 배우고 오는 학생들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임대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반성적으로 더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컴퓨터 과학은 사실은 제가 전공해 보니까 문과, 이과의 딱 중간적인 학문입니다. 문과적인 학생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이과적인 학생들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과학을 안 해도 컴퓨터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요. 수학을 하면 굉장히 논리적 사고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인재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대학은 그걸 많이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공 기업 디지털 대전환 중인데 학교는 지금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학생들은 또 학부모로부터의 교육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목을 배설하면 항상 다 차고 대기자가 40명, 50명이 됩니다. 제가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은 사이즈를 늘려서 다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그 학생을 보통 수준의 이상으로 가르쳐서 내보내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근데 고등학교에는 지금 선택 과목으로 정보 교과가 64시간 들어왔지만 기술 가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2021년 06월 지난달이죠. 예, 국가 정보교육 운영 방식의 실수 비교해 보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수학과학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정보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취급한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AI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수학과학의 일부에 자꾸 녹여내려고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저는 개별적인 교과목으로 반드시 독립돼서 배워야 된다. 물론 도구적인 항목으로 수학과학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별도로 정보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도태될 시점에 이른다.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고교 수학 과학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를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 몇 가지 사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인데 전기전자공학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뭐 물리 배우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물리 F 받았죠. 여름방학에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얘기가 물리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책을 들여다봐도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 이게 지금 선택을 하고 오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이제 대학은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기초를 안 잡고 온 학생부터 이렇게 다 하기에는 조금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과학 교과목을 이수하고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하는 게 이렇게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 과정을 함께 연계해 나가는 방안이 아닐까. 저도 입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아닙니다만 총장님들이 연합하셔서 또 입학처해서 이 수학과학에 대한 거를 심층적으로 입시에도 좀 반영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이 컴퓨터과학 교과를 담당하고 ICT 역량 함양을 하는 교과목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만나보지 않았던 인문사회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처음에는 좀 답답했습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학생들이 수직적 사고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직적 사고는 앞에서 한 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전체를 문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디컴포지션이란 기법으로 문제를 쪼개고 그거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나의 생각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데요. 그런 데서 보면은 많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그 음식 만드는 레시피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 우리 보통 요리를 할 때에도 순서가 있고 나중 할 일과 먼저 할 일이 있지. 그래서 먼저 하는 거를 차근차근히 해야지 이 음식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수직적 사고를 가르치는데요. 아무래도 수학과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수직적 사고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과제 집착력 문제에서도 제가 조금 인문사회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에러를 딱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에러가 났으면 나의 논리적 전개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내 논리적 전개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이게 들고 와서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그거를 다시 백트래킹하거나 내 논리를 다시 검토해봐야 될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주로 1학년 과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4학년쯤 되면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교육을 안 받는 학생 지금 대학에 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수학과학 교육을 좀 강화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통합과학, 통합사회에 기대하는 거는 저는 어떤 거였냐면 문과생들은 과학을 전혀 배우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적어도 과학을 어느 정도는 다 배우고 오는 그런 것들이 통합과학에 녹여져 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과생들은 과학한다고 수학과학한다고 사회 문제나 사회 이슈나 또는 사회 과목에 좀 등한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회교과를 좀 이수하는 과목을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통합과학,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나왔을 때 교과과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겼습니다. 이런 거를 보완해 주지
있지 않을까. 중학교까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자료를 봤는데 또 현장 교사들은 이게 굉장히 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는 탐구 활동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질적 경험으로 습득한 게 굉장히 기억에도 많이 나고 또 실패를 해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한다고 해서 학습량을 20% 줄일 필요가 있을까? 사교육은 늘어나도 문제가 없는데 공교육은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공교육이 조금 더 힘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사교육에 자꾸 가서 메꾸려고 하는데 사교육을 조금 줄일 수 있고 공교육이 좀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구현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까 그 기초 소양 과목에 보면 과학적인 소양, ICT 소양, 그다음에 파이낸셜 사회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 교과 과정에도 좀 녹여져서 수학과학에서도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나 교수님 제가 발표 네. 중에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약속된 시간보다 많이 좀 오버가 됐어요. 많이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과목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벡터, 미적분 2. 제가 뭐 수학에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저도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공부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 수학을 공통적으로 문과 학생들도 다 필요로 하는 부분, 미적과 확률 통계 이런 부분 포함하여 이거를 수학 공통 과목으로 만들 수는 없는가? 경제학과에서 보면 미적분과 확률 통계가 전공 연계 권장 과목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를 문과, 이과 다 배우는 수학 공통으로 만들 수는 없는가? 제가 여기에 명칭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교과과정과는 조금 다르게 지정했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 바랍니다. 신문 기사에서 사탕 봐서 의대 못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을 제대로 하고 오지 않으면 의대 못 간다라고 지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학 공통적인 거, 사회 공통적인 거, 과학 공통적인 거를 문이과 나누지 말고 다 공통적으로 배우게 하고 이과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뭐 과목명은 모르겠습니다. 수학2, 물리2, 화학2, 생명2, 지학2 이렇게 만들거나 정보도 새로운 교과 영역을 만들고 사회 쪽도 새로운 교과 영역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문이과를 나누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수학 배경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융합 과목도 나오는데요. 제가 인공지능 수학 목차를 봤는데 이거를 굳이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교과목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기존 교과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 주도성 강화는 what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how 방법론적인 것이니까 what을 어떤 과목을 만들 때 이렇게 너무 응용, 융합 이런 거 말고 기초 과목이 더 기초 쪽에 좀 더 그러니까 치중해 주실 수는 없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학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하는 기초과학 완전히 동의합니다. 문이과를 나누지 않고 저는 다 배웠으면 좋겠고요. 진로는 이과 과목 학생이 들어와서 대학과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과학2 과목을 연계해서 좀 제시해서 이과를 하는 학생들은 그 과목을 듣고 오고 대학은 뭐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는 뭐 물리2, 뭐 화학2를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해서 그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 그 전공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줄 수는 없는가. 융합 과목을 과학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특히 AI 관련된 과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융합 과목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AI 쪽은 정보교육에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과학에서는 도구적으로 물론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은 어떤가. 전문교과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수학과학 개정 방향은 전반적으로 저는 시대 흐름에 맞아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에 맞게요. 그래서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과학기술 양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4차 산업기술의 사회적 요구사항에 맞게 정보교육 과정이 반드시 독립되어야 됐으면 좋겠다. 수학교육 과목은 문이과를 나누지 말고 공통적으로 좀 배우는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정보교육은 문이과에서 모두 지원하도록 가능했으면 좋겠다. 정보를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이 분야를 했을 때
가점을 주는 걸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고등교육과 연계를 위해서 수도 갖춘 전공 분야와 연계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직업 탐구가 반드시 필요한가? 물론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직탐을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요. 그런 학생이 들어와서 굉장히 공부에 난항을 겪는 거를 봤습니다. 이런 학생들이라도 과학 과목을 일처하고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개인적인 견해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2022 수학과학 개정 방향에 애쓰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의견도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준비해 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조금밖에 못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약속한 시간보다 많이 지체가 돼서요. 그럼 다음 패널 토론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천현득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물리학으로 학사를 하시고 과학사, 철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 교수님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소개받은 천현득입니다. 토론을 제안을 받고 사실 좀 망설이기도 했는데 그냥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 교육이나 각 개별 과학 혹은 수학 분야의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으니까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과학자 혹은 이공계 사람은 아니지만 그 과학에 대해서 또 깊이 숙고하고 있는 철학자 입장에서 그러나 또 과학 철학 전체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부모이기도 하니까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아이들이 항상 묻습니다. 특히 큰 아이가 수학 정말 싫어하는데 수학 공부를 꼭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꼭 배워야 될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과 더불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아마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떤 과목을 가르쳐야 될까, 어떤 걸 뺄까, 몇 학점을 가르쳐야 될까, 이게 현실적인 이슈 같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있었으면 자료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저의 직관을 좀 뒷받침했으면 좋겠으나 매우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저희 개인적인 인상,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철학자 한 얘기가 다 그렇지만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거리감을 좀 두고 일반 사람도 어떻게 보는지를 좀 점검해 보는 기회도 될 수 있을 텐데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감이 사실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안들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것 같고요. 뭐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제 관심은 어떻게 가르칠까, 뭐 교육 방법이나 과정이나 평가에 대한 건 아니고 내용에 대한 것인데 아마 그 왼쪽에 있는 것들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장을 돕는다든지 진로와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역량을 함양한다든지 그 역량 중심, 역량 함양 뭐 당연히 이제 공유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사실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이유가 하나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는 뭐 그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좋은 틀인지 그리고 그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혹은 EU 정권에서 그게 계속 유리할지 알 수는 없으나 인공지능이나 관련된 다양한 산업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발맞추어서 뭔가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나 그 인구 감소, 환경유 감소, 미래의 직업적인 불확실성을 포함한 불확실성, 기후위기 등등등 때문에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사실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들을 더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똑똑한 학생들이 많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지만 그 과학이나 수학 교육에 대해서 지금 흥미도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많은 뭐 어떻게 측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측정을 아까 그 수학과 선생님께서 그 학력 미달 학생들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뭐 그렇게 측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수학을 포기하고 과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또 다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우수한 과학 인재, 뭐 공학, 이공학 분야의 잠재적 인재를 길러내는 방식은 과연 그러면 올바른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이고 좀 문화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과학적인 문해력 혹은 수나 통계에 대한 문해력이 얼마쯤 될까? 그것도 사실 그렇게 높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과학적 태도, 혹은 과학적 세계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딸이 물었을 때 왜 꼭 배워야 되나요? 이 사실 의무교육 혹은 그에 준하는 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수업들을 한다는 얘기는 국가 강제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인가를 국가 강제해서 가르쳐야 되는 데는 당연히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성인이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안 써먹을 것 같은데 왜 배워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언젠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쓸모가 있다 이게 라고 답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AI 교육, 정보 교육 당연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AI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소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비과학자, 예비공학자, 그 AI 분야의 어떤 산업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과학 교육이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어서 제가 이제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다른 측면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일종의 과학이나 수학도 리버럴 아트 그 자유 교양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공계 인력 양성이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 인구 수가 줄어들면 더 많은 이공계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 동의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이어서 이 과정 전체를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 결국 뭐 자율적 선택의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학에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또 하나는 이게 결국 매력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과학이나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으로서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오히려 직업 교육으로서의 과학자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함께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한편 이제 자유교양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3가지입니다. 탐구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대부분 사람들 그 지식 쓸모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탐구했던 경험, 문제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문제화한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풀어보는 그 과정을 밟아보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하고 정하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이 일반적인 교육의 역량인데 이게 이제 과학교육에서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과학교육을 통해서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2번째로는 이 리터러시라고 할 때 약간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정보 수용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학적인 정보, 의학적인 정보들, 그다음에 수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은 신문, 뉴스, 뭐 저널을 통해서 많이 유포가 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읽어낼까를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을 통해서 어떤 얼마만큼 경감이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사실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될지를 이제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3번째, 이게 왜 모든 사람이 배울 필요가 있는가? 이게 과학도 일종의 문화이거든요. 과학은 지식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산업으로 응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일종의 문화인데 그 문화로서의 과학의 측면이 사실 굉장히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과학적 태도를 약간 증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태도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건강한 회의주의와 증거 민감성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를 수 있는 거죠. 모를 수 있지만 과학적 태도의 핵심은 맹목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제 무조건 증거 없이 그냥 느낌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 충분한 근거에 입각해서 어떤 걸 믿게 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 사실은 그 자유로운 시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제 민족 공동체에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내 신념을 내가 지키겠다가 아니라 이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이제 공유한 점도 찾아야 되고 차별화하는 점도 찾아야 되는데, 그 공유하는 게 결국 이제 어떤 증거를 놓고 어떤 팩트 합의한 이후에 해석을 달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이제 과학적 세계관의 태도를 공유하는데 과학교육이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뭐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뭐 정보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가 아마 쟁점일 것 같은데, 예, 그 아마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 코딩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혹은 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이 더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 과학 교육도 왜 꼭 그 내용을 가르쳐야 될까?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좀 근본적으로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학자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과학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거 생각할 때 당연히 이제 수학도 배워야 되고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인간 삶과 직접 관련된 거고 뭐 삶의 양식의 변화에 직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인문사회적 이슈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이루 사태를 다 경험했지만 이게 단순히 코딩 잘해가지고 이걸 스타트업해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학이나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더 넓은 의미들과 더불어서 이걸 같이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예, 그런 고민도 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 교수님. 천 교수님께서는 과학 수학 교육의 목적을 철학적 관점에서 재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안종재 선생님이십니다. 안종재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물리전공으로 학사 석사를 하셨고 고등학교 교사 36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명예퇴직을 하고 반포고 수석 교사도 하셨고요. 현재로는 뭐 교사 연수로 여러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교육 과정이나 뭐 교과서 집필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종재 선생님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소개는 그냥 앞에 해주신 걸로 하고요. 이렇게 시간이 없을 줄 미리 다 알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일단 화면을 제 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구성원들이 계속 설득적으로 서로에게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걸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계속 여러 번 반복되어서 조금씩 변수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똑같거든요. 그 학생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유능해지길 기대하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자는 것은 다 일치하는데, 그것이 이제 저 밑으로 가서 성취 기준이 나올 때쯤 되면은 일단 설득력을 잃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에게도 설득력을 잃고 교사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잃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나오면 좋을 거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고 간 얘기 중에 뭐 죄송한데 좀 거칠게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하기 글쓰기는 국어과에서 가르칠 때니까 다른 과에서는 안 가르치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첨단 과학기술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는 어느 과에서든지 필요하면 갖다가 써서 하는 거에 옳은 시대지, 어느 과에서 하겠다, 이거는 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첨단 과학 기술을 과학이나 수학에서 도입을 하려다 보면
일단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뭐 어려운 게 아니냐. 아까 내부적으로 질문도 무슨 그런 코딩을 몽땅 배워야 되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에 저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교육과정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안에 직류회로라든가 교류회로라는 게 제대로 들어있었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저런 걸 납땜 같은 걸 하려면 인프라들이 없어가지고 온통 자기 돈을 들인다거나 뭐 자기 집에서 뭐 거의 관련된 모든 걸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소수의 아주 혜택받은 사람들만이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경험이 그 40년 전과 똑같이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합니다. 지금부터 이거 보여드리는 것들은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썼던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런 포인터가 없네요. 어쨌든 우측에 보이는 걸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만 가지고도 애들이 만든 안전장치 제작 뭐 이런 활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충격을 가장 적게 드리는가를 이런 걸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수업 시간에 도입하면서 노린 것은 학생들이 이런 첨단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면 좀 더 능동적으로 또는 좀 더 즐겁고 흥미롭게 공부를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금이 전류가 워낙 안 흘러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살짝 조작을 해가지고 숫자가 크게 나오게 했더니 매우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첨단과학 기술을 사용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요청하면 강사로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 우주론에 관한 책을 읽다가 무슨 항성간 무슨 매개 물질, 항성간 물질이 뭐 있네 없네 뭐 암흑 물질이 있네 없네 뭐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좀 실패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보던 그 은하계의 모양이 나오면 그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있구나 없구나 뭐 이런 걸 할 텐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은하계 모양을 아직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가 제 노트북 컴퓨터로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물론 프로그래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어렵죠. 어렵지만 누군가가 큰 틀을 짜주고 그 파라미터만 조금 조정해서 이런 걸 찾게 해준다. 그거는 뭐 애들 수준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2월에 이제 미국에서 4달러짜리 이게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니까 영국에 있군요. 그 재단에서 아두이노보다 훨씬 한 10배 5배쯤 빠른 4달러짜리 그 피코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했다고요. 근데 이게 2021년이니까 한글로 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매우 어렵겠죠. 하지만 그걸 한글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인프라의 역할을 해가지고 난이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김에 왼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영어죠. 피코를 이용해서 조금만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재미있게 드리려고 어젯밤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마이크 달고 해가지고 선풍기에다 들이댔더니 선풍기 파형이 이제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저걸 보고 저는 알죠.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선풍기의 소리 파형은 아주 쬐끄만 것과 큰 진동이 합쳐진 모양이구나. 그런데 뭐 관심이 있다면 또는 뭐 물리학을 가르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걸 만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그 큰 틀을 가능하게 해주면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러면 뭐 마이크를 달아보자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첨단 과학 기술이라는 때고요. 그 적당한 때가 되었다는 근거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학생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몰입을 하는데 바람직한 몰입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럴 때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한들 되지가 않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더 좋은 저쪽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줘야 글로 가는 거지 지금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데 그냥 하지 말라가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 중에 하나로서 수업 내용 안에서 또는 교실 수업 속에서 첨단 과학 기술을 우리가 집에 있는 컴퓨터로 또는 그냥 몇천 원짜리 장비를 사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측정 장비를 블랙박스처럼 비싼 돈 주고 산 것보다 내가 만드는 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저는 해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탐구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돈 주고 사는 거는 이미 정해진 탐구밖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요. 제가 만들 수 있을 때는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도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제 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 그 오른쪽에 보면 그 어떤 애가 어제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과정이 없어도 지적 성장에 대한 욕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과목이 시대 발전 상황에 맞는 인프라를 제공하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게끔 성취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수업의 목적이라고 멋지게 해준 그거를 설득을 못할 거다 이거죠. 학생 입장에서 나의 인생을 돈을 주겠다 그러는데 오늘 한 수업이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것들만 있다면 그 수업이 어떻게 설득적이겠어요, 학생들한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진짜 너무 조금 들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공유 중.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종합 토론 사전 질문도 많고 또 현장 질문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사실 종료될 시간이 7분을 넘겼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게도 이게 질문이 많기 때문에 종합 토론을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수 경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선희 교수님과 신영준 교수님께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선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목이 아직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서 그 과목들이 열거가 됐을 때 또 학생들이 어떤 이수 경로를 겪어야 되면 좋을지 또 학생들이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은 아직 연구 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를 많이 해서 나중에 그 연구 결과물이 나올 때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준 교수님. 예, 당연히 이수 경로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28번째 화면에 이수 경로를 제가 넣었어요. 넣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더라고요. 김선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목명이 픽스가 되지 않았는데 이수 경로를 막 공개를 하면 이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연구진에 어저께도 한 10시 한 50분까지 회의를 했는데 인문계열 학생들이 그려갈 수 있는 이수 경로, 그다음에 이공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17년에 교육개발원에서 나온 대학 과 분류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우리 열일하는 창의재단에서 만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연구보고서에는 이수 경로의 예시가 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하 과목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장정욱 교수님께서도 토론 시에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김선희 교수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 교수님. 네, 아까 선택 과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기하 과목이 어떤 과목군에 들어가 있을지에 대한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기하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가 이제 일반 선택 과목 위주로만 수능이 편성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과거가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같이 고려하면서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교육과정에 또 과목이 편성됨에 따라서 수능도 고민이 같이 되어야 돼서요. 이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그 내용 감축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뭐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학과 혹은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그리고 과기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건데요. 김선희 교수님께서 너무 답변을 많이 하시게 돼서 혹시 다른 패널 토론자께서 나 혹은 발제자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 질문 3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의무감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여기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2022 교육과정에 바라는 점은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탐구해야 할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교실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크게 나눌 수가 있겠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어려운 면은 있지만 우리나라 과학교사가 고등학교 한 12,000명 정도 되고, 뭐 합하면 중고등학교에 21,000명 정도가 되는데 21,000명의 선생님들이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학도 마찬가지, 과학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줄어드는 거를 피부로 못 느끼죠, 그죠? 근데 과객의 이공계에서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뺐다고 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학부형들은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 그 접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요. 저는 과기계 대표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있어야 될 거는 같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실 분이 없으면은 우리 창의재단 이사장님이라도 안 계신가요? 지금 누가? 네, 그러면 신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을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요. 5시 20분, 7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여러 번 나온 단어이죠. 그래서 이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대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인 질문입니다. 나정은 교수님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 질문이 먼저 들어온 거를 봐서 잠깐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한 정의인데요.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컴퓨터 과학의 기초 위에 문제풀이 과정, 시스템 디자인 과정, 그리고 인간 행동 양식을 다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 없이 사고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이 컴퓨팅적 사고를 하려면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물론 도구적으로 컴퓨터를 수학과학에 이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 과학이라는 건 새로운 학문이에요. 완전 새로운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자리 잡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코딩 교육이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코딩은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데 교과 과정 중에 한 번 배워야 되는 것뿐이죠. 그런데 너무 일찍 가르치면 흥미를 떨굽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에러 픽싱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서요. 그런데 구글이 말한 컴퓨테이션 띵킹 유튜브에 보면 문제 해결 과정을 어떻게 했냐면 꼭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만 컴퓨테이션 띵킹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제 생각에는 잘못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 논문이 3장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수록 자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컴퓨팅적 사고라는 거는
자고라고 돼 있지만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어떤 기계인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컴퓨터를 나 교수님 작동시키려면 죄송합니다만 다른 네네.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서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다른 네. 거를 작동시키려고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건 과정 중에 하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질문 5입니다. 5, 6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융합할 수 있는 교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마 이거는 기초 연구진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질문 6도 아마 연구진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질문 그러면 먼저 김선희 교수님. 네. 아직은 그 교과 자체적으로만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수준이라서 네, 다른 교과하고 같이 뭔가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고민은 아직은 시작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다만 이제 수학 교과 안에서 수학이 다른 분야에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그 과목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김선희 선생님처럼 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요. 다만 이제 물리에서 중요한 힘과 운동 뭐 이런 거 할 때 벡터가 필요한데 그 벡터는 도대체 언제쯤 나올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저희 수학 팀에 부탁을 드리는 정도고요. 질문 6까지 같이 잡아서 얘기를 하면 전문교과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 학교를 위한 교육과정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그게 과학고, 그러니까 우리가 8개 영재 학교가 있고 서울과학고 같은 그다음에 20개의 과학고가 있는데 20개의 과학교를 위한 전문교과 안에 저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뭔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일반 학교에서도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건 충분히 논의를 할 가치가 있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다음 포럼을 준비하면서 다음 포럼에서 이런 질문을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교육과정의 슬로건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인데요. 옥스퍼드 사전에서 미래라는 정의를 찾아보면 성공하거나 나중에 살아남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에 걸맞게 이번 교육과정이 성공으로 향하는 교육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미래 세대를 위한 수학, 과학 교육과정 개정하는 데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각각의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시간 남짓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한된 시간으로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엄청난 의견들이 올라오셨는데 답답하시죠? 근데 이번이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뒤에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다 시종일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대입 전형을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개정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당부를 하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수능도 그렇고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2022 개정이 고등학교 과학 수학 선생님들한테는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해야 되고 수업은 교수처럼 위치는 교사처럼 그런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안 배우고 왔다, 안 열어서 못 배웠다 그런 컴플레인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대학과 그 고등학교에 공조가 필요하고 지금 기하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애기들이. 인간이 많으면 미국처럼 하고 싶은 애들만 가르쳐도 살아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애가 없다 보니까 모든 한국인이 배워야 될 수학, 과학의 내용, 그리고 정작에 해야 할 아이들만 해도 되는 수학, 과학 내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 안 하고 대학 온다 그랬더니 저희 그 예전에 2022 수능 체제 마련할 때 앞에 앉아 있는 철학과 교수가 우리는 애들이 플라톤도 안 배우고 대학 온다 그러더라고요. 플라톤이 그랬죠. 기하학 모르는 사람 학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세 사막 사과 있잖아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읽기 쓰기 세막입니다. 그때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시계가 없으니까 천문학이 기하 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간 종과의 소통에 필요했던 지난 2000년이라면 이제는 컴퓨터라는 새로운 종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읽기,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소양이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정보과 독립이 아니고요. 민주시민 소양, 환경 소양 어느 하나 모자라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를 특정 교과에서만 교육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인데요. 국민의 경중이 없지만 현장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바꿔놓으면 나정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어디서 얘기하나요? 교육과정 개발진 모집합니다. 손 들고 들어오십시오. 저도 지금 빠질까봐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 하고 있고 know where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know what이나 how보다 모든 사안을 오늘 포럼에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총도 그렇고 연구진 교육부 담당자 군데군데 소통의 채널로 꼭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 포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계신 이우일 회장님, 그리고 정옥상 회장님, 그리고 창의재단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